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SBS PD PD고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와 같은 뭐 범죄 프로그램 컨텐츠들을 한 10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심리학자고요. 오늘 준비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 극장에 와주시고 또 이 영화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레드벨벳의 향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훌륭한 이 영화를 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저희도 이렇게 GV 제안 받은 다음에 영화를 이렇게 먼저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보면서 되게 공감되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장면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 일부러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액션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액션의 롤러코스터보다 더 정말 긴박하게 달렸던 9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GV도 또 기쁘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GV를 준비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되게 궁금한지 주고받았어요. 근데 교수님 보니까 되게 이 영화에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게 좀 궁금하셨는지,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영화가 사건을 보도하는 결국은 매체, 방송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에서 일하시는 PD님들 시각이 제일 중요한 영화 같아서 일단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보면서 이건 도피디님께 꼭 여쭤봐야겠다 싶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막 발발을 하고 이 어떤 주도권 이런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도국에서는 빨리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스포츠팀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저게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길보다는 사실 어떤 업적이나 성과 이런 거 싸움도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보세요? 되게 리얼하게, 실제 사건이긴 하지만 되게 리얼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 들고, 실제 상황이었어도 진짜 그 스포츠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눈앞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고, 보도국에서는 이런 사건을 스포츠로 다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보도도 스포츠도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방송국 을 보면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늘 경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송국끼리 당연히 경쟁하는 것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다. 그럼 그알 PD로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알을 할 때는 MBC가 3바퀴를 했어요. 가장 큰 경쟁이었어요. 아니,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같은 시간대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15년에 처음 그알을 갔는데 한 2년 이상 3바퀴한테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알이. 물론 뭐 꼭 이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대 우리 걸 또 봐줬으면 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년 동안 이기기 위해서 막 해왔던 거예요. 제가 가보니 분위기가. 근데 제가 엽기토끼 사건을 하면서 그 이후로 3바퀴를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항상 경쟁 속에 있고, 예를 들어 뭐 그알이고 있고 궁금한 얘기 Y가 있어요. 같은 회사 안에, 같은 교양국 안에 그래도 경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디가 주제를 할 것이냐, 어떤 경우는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가 주제할 거냐 이런 경우도 있고, 늘 좀 경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든지 뭐 아이템, 예능은 뭐 MC, 예전 같으면 유재석을 누가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 장면에서도 그런 거를 되게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랬을 것 같다 싶어요. 실제로 저랬겠다.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길진 않은데 정말 장면 장면이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몇 가지 중에 그 72년 그 당시의 어떤 방송 제작 환경 이런 걸 되게 재밌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막을 직접 이제 수제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찍어서 내보내는 장면 그리고 오디오를 이제 보내는데 전화기 그 수화기 선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오디오 송출을 할 수 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너무 다른 그 당시의 제작 환경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자막이 너무 저도 신기했어요. 그런 걸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72년 시스템 저는 제가 겪은 거는 21세기 시스템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너무 신기했고 특히 이제 어느 순간에 슬로우를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테이프 갖고 슬로우를 걸잖아요. 이렇게 정말 손으로 슬로우를 걸잖아요. 저 땐 저렇게 했구나.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다시 프리미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로 하잖아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2008년도만 해도 이런 조그가 있는 테이프로 편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팔로 넘어오던 시기였는데 그러면 슬로우를 이거 걸고 빠르게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PD들. 손으로. 지금은 키보드로 하니까 그게 사실은 스킬이 아닌데 그때는 이거 잘하는 게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따가는 테이프를 이렇게 슬로우 보는데 그거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땐 그랬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예전에 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이렇게 디졸브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커트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A에서 B컷으로 디졸브 치는 거는 그냥 키 하나 누르면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 때는 그거 치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인 거예요. 테이프 2개를 놓고 감독님한테 약간 아부 떨어가면서 한번 해달라고 하면 겨우겨우 이렇게 뒤로 쳐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 더 전이니까 정말 자막을 그렇게 얹는 건 정말 좀 충격받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GB를 PD님과 하게 해서 제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놓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화면의 중요성, 그림의 중요성 이런 게 되게 잘 보이는데 처음에 이제 제프가 그러니까 화면, 그림이 있어야 된다면서 카메라를 엄청 큰 카메라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뭐 줌샷이 있어요, 원거리 샷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타워에 대해서 되게 풀샷도 있었고 좀 가까이 찍어야 되니까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16mm 카메라로 막 또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저는 보면서 어쨌든 이 사건을 중계하는 윤리적인 부분을 좀 빼고 그냥 이 방송쟁이로 봤을 때 정말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위치 이런 세팅하고 누구는 진입시켜서 뭐 찍게 하고 사람 누구 보내서 오디오로 따고 이런 걸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정말 좀 50년 전인데도 진짜 방송국 놈들 대단하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생중계를 저렇게 세팅을 한다니 윤리적인 거 빼고 딱 봤을 때는 정말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출할 때 이제 카메라 풀샷, 타이트샷, 투샷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지선 시네마인드 이렇게 찍으면 고작 2명, 3명 나오는데 카메라 10몇 대씩 찍잖아요. 근데 그게 하면은 다 필요한 커트란 말이죠. 옆에서 이렇게 느낌 있게 찍는 것도 있고 타이트하게 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해서 중계를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했던 그런 장면으로 느꼈습니다. 그 카메라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다 아시지만 지선 시네마인드 할 때 그때 사실은 카메라가 안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앞에서도 찍는데 저희가 영화를 보는 장면을 이제 뒤에서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사실 360도 다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의 카메라가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이 엄청났던 거죠. 그거를 고려해서 또 세트를 찍고 해서
그걸 보고 저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테러 상황이고 방송국 사람들 본인들도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주 가까운 거. 근데도 그 짧은 순간에 상황 판단을 해서 기술적으로 세팅을 다 해서 그거를 또 방송에 담아내는 그게 너무 긴박감이 넘치고. 그 룬이라는 분이 이제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뭐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판단들을 하잖아요. 뭐 누구 어떻게 너 카메라 너 찍을 수 있어 해, 너 해. 뭐 그 세팅을 짜짜짝 하잖아요. 그게 야, 하여튼 좀 되게 전문적인 분이라는 보였어요. 그런 생중계를 많이 해본 분이라는 느낌을 확 들었어요. 그런 순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고 맞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역할을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룬을 보면서 또 정말 감탄했던 게 인질들에 대해서 인질들 정보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인질 몇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고향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인질들이 보일 수 있도록 입체적인 사람으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서사를 부여하려고 노력한, 그건 정말 생각 못해요. 그렇죠. 그것도 참 감탄하면서 봤는데,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진짜 그 방송국 놈인 거죠. 진짜 그 순간마저 그걸 생각한다는 거는. 근데 되게 50년 전인데도 지금이랑 되게 이런 방송을 할 때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해야 돼. 핵심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구나라고 느낀 게, 뭐 지금도 저는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송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예능이든 다큐든 드라마든 이거를 보게 만드는 어떤 캐릭터가 필요하고,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 캐릭터가 쌓아갈 스토리도 중요한 건데, 그 사람에게 쌓인 스토리가 있으니까 또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중요한데, 그 긴박한 순간에 그거를 탁 먼저 알아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라이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보게끔 몰입하게끔 만드는 거를 만들자라는 그 판단이 사실 되게 중요하긴 했죠. 예, 꼭 필요한 판단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룬이라는 사람이. 그 실제 또 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되게 전설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스포츠 중계 쪽에서 그분이 ABC 스포츠 사장이었나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 짧은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한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시청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고향이 어디고 가족이 누구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정보를 주니까 점점 더 몰입하게 되고, 또 TV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같은 고향인 사람도 있고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인물, 그러니까 단순히 인질 몇 명이 아니고 정말 더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더 몰입하게 되고 더 뭔가 사람, 그러니까 나와 가까울 수 있는 뭔가 느껴져서 진짜 타고나다 어떻게 저기서. 그렇죠. 그 중에서도 딱 미국인 출신의 그 기화한 선수를 딱 꼽잖아요. 딱 맞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아래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지만 보통은 이제 한국인이 관련된 사건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지역을 벗어나거나 그 사건 장소가 한국이 아니거나 혹은 그 사건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섞여 있거나 그러면 확실히 관심도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같지 않고 우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에 뭔가 어디 부산, 서울 이 근처에서 생긴 나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한테 벌어진 사건이 더 이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룬도 그걸 알고 그 미국 출신의 그 사람을 탁 찍지 않았나. 선수 같아요, 진짜. 방송에서 말한 선수. 네. 사실 그 밑에 사람들도 되게 유능했던 게, 그래서 그 선수가 인터뷰한 영상을 또 짧은 시간에 찾아서 또 그걸 또 보여주고. 맞아요. 대단한 거. 사실 맞아요. 팀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팀이었다 생각해요. 방송만 보면 그 방송을 해낸 미션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좀 훌륭하게 해냈죠. 진짜. 네. 저는 이제 보면서 그 고민하는 인물들이 이제 고민하는 장면 중에서, 만약에 인지를 사살할 때, 인지를 죽일 때 그걸 생중계로 내보낼 거냐는 엄청난 그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방송 사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면 사실 되게 위험한 그런 콘텐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데 시간 간격이 있다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네, 그런 방송도 있죠. 생방이라 하면 보통 예전에는 이제 뭐 연예가 중계처럼 연예 프로도 있었고 아침 방송도 라이브로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고 또 이제 주말 되면 SB인기가 인기가요 같은 그런 음악 프로도 생방으로 하고 하는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5년이었을 텐데 그 네, MBC 음악 아니 4개 도전자치 말고요. MBC 음악 캠프에서 인디밴드 공연 중에 하이탈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 생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MBC가 5분 지연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때 5분 지연 쭉 하고 있고 SBS 인기가요도 그 다음 해 정도였는데 그때 백댄서가 갑자기 이제 발작으로 쓰러져서 제작진이 막 끌고 가는 게 생방으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또 5분 지연 해서 지금도 정확히 5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지연으로 계속 하고 있고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연말 시상식 이런 약간 좀 정해진 사람 내에서 하는 변수가 적은 것들은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 뭐 고진각 종치면 그대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래서 프로 성격마다 차이는 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생방이었다면 지금 성격에 따라서 좀 지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일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아이들에서도 그런 성격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또 있어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사건이 뉴스 아까 말씀하신 4개 도청장치 같은 거는 뉴스니까 아마 이제 쉽지 않을 테고 요새는 좀 그런 사고가 좀 덜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냥 전체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범죄 영화 혹은 이제 범죄를 그린 영화, 범죄를 주제로 한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는 범죄 장면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거냐에 초점을 완전히 맞춘.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이 9월 5일에 위험한 특종이라고 들어가는 인질극이 주가 아닌 영화죠. 그래서 사실 범죄를 그리는 어떤 매체든 그 범죄를 어떻게 묘사할 거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그런 점에서는 이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지선 시네마인드에서 했던 스포트라이트도 좀 그런 면에서 되게 돋보이는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게 제가 정확히 본 건지 모르겠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뉴스 관제실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잠깐 이제 문 열고 카메라 뗄 때 나가긴 나갔었는데 하여튼 그 공간에서만 진행된다고 저는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다 그 관제실 안에 있는 모니터로 보여지고 소리도 다 이렇게 뭐 통화나 오디오 무전기로 들려지고 그 모든 상황을 뉴스 관제실에서 찍는데 엄청 긴박하게 진행된다는 게 야, 연출을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 그런 일종의 뭐 뉴스 관제실 혹은 뭐 중계실 같은 그런 특성을 되게 잘 착용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수많은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되게 잘 활용하셨다고 생각 들었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영화 보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안에 나온 영상들이 다 실제 당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질 맞죠? 인질도 실제 영상이라고 봤는데 그거랑 그 진행자분 성 짐 맥케이였나요? 그분도 실제 그분 영상이라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이게 이 영화 본 다음에 집에 가서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배우랑 너무 똑같은 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섭외랑 분장 정말 잘했다 생각했는데 같은 영상이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도 짐 맥케이가 너무 잘하잖아요. 긴장하지 않고. 진짜 그 상황에서 노련하게 너무 잘해서 나중에 저도 집에 가서 배우 중에 짐 맥케이 역할을 한 배우가 누구지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지 했는데 보니까 그 짐 맥케이가 진행하는 그 영상은 실제 영상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72년도에 진행했던. 그래서 저는 정말 감탄을 하면서 그걸 먹어볼 때
이 모든 긴박한 라이브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 상황에서 그게 실제 영상이라는 거 나중에 알고 아 진짜 대단하다. 볼 때는 당연히 연기인 줄 알고 아 되게 저런 사에서 되게 차분하게 잘하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와 정말 그분도 진짜 프로셨구나 라는 생각이 아, 진짜 프로. 맞아요. 그 응급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관제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배우들도 이 관제실이라는 공간에 되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들이 사실 뭐 보도를 하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제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어쨌든 제프가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 초짜인데도 맡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제프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인 실제 제프 실제 제프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ABC 방송국이나 이런데 실제로 이런 관제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되게 그런 것들을 익혔대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뭔가 지시하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가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색함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사실 커트 넘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PD처럼 보일 정도로. 그럼 거기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관제실에 주요 인물들도 있고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역할을 탁탁 해주는 배우들이 있었는데 교수님 그런 인물들 중에 좀 인상 깊게 본 인물도가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마부 마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어떤 사람이든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왜냐면 너무 지금 인지 과부하가 많이 돼서 생각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시간이라는 압박도 있어요. 이 상황에 또 지금 가용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모든 출입도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가치관을 확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편견이 굉장히 심한데 그거를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사람도 이런 응급 상황에서 사실 자기가 갖고 있던 편견이 확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진짜 색깔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마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상급자한테 이런 걸 이의를 제기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프를 또 때로는 혼내가면서 그 마부가 그런 것들 양심적인 부분들을 일깨워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마부는 교양국에서 넘어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진짜 정말 그래서 스포츠팀 스포츠 팀인데 뭐 스포츠 팀을 절대 비하는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스포츠 팀의 어떤 그 성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그때 제동을 딱 걸어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항상 그래서 룬이 이렇게 했을 때 마부가 이렇게 탁 치면 제프와 그 사이에서 뭔가 탁 갈등하는 게 계속 보였거든요. 결국 제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고 마지막 장면도 제프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정말 긴박하고 좀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딜레마야. 방송은 해야 되고 근데 또 좀 윤리적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좀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실화 바탕인데 저는 사전 정보를 전혀 찾아보지 않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프가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봤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제프 옳은 결정을 내려 계속 정말 소리를 마음속으로 이제 치면서 왜냐면 이게 사람 목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오보잖아요. 사람이 산 것, 죽은 것에 대해서 이거를 물론 몇 초라는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제프가 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제프를 정말 이제 끝까지 좀 믿고 응원하면서 이제 봤는데 제프가 네. 근데 참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그거 같아요. 그 순간에 제 생각에 제일 생각하면 좋은 건 뭐냐면 10년 후에 혹은 내가 70대가 돼서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실제 제프가 이제 이 영화 개봉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결정을 내린 게 평생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았다고 이 인질들의 가족들도 물론 몇 분, 뭐 몇십 분이었지만 살았다고 모두 안도하고 기뻐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가족들 보는 시청자들도 물론 다 충격을 받지만 그 가족들한테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집착, 매몰되지 말고 10년 후에, 50년 후에 이걸 후회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삶과 죽음을 가지고 내가 섣불리 지금 결정하는 의미가 크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맞는 얘기고 맞는데 그 순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몇 초 안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보도는 아니지만 이 보도 기자들은 되게 특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종 상도 주고 뭐 한단 말이에요, 기자들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뭔가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지금은 뭐 각도가 매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네. 보면서 참 힘든 결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저는 이제 교양국은 또 보도가 비슷하면서 다른 게 저희는 속도전을 막 하진 않거든요. 네. 보도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교양은 속도전을 하지 않는데 또 아예 안 하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잘못 줬다가 있고 PD 수첩이 있고 뭐 추천 60분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프로들이 비슷한 프로들이 있잖아요. 탐사보도 프로가. 근데 계엄이 터졌어. 비상계엄 내렸는데 어디 먼저 방송하냐. 사실 이것도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PD 수첩이 정말 발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잘했죠. 그러면 이제 후배 PD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게 빨리 했다 걔들은. 우리도 되게 빨리 했어요. 한 주 늦게 했는데 엄청 빨리 했는데 더 빨리 한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뭐 아주 속도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속도가 뭐 중요하냐. 그들 역할을 한 거고 얘네는 시간을 더 들고 더 깊이 하든 뭔가 다른 걸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막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이런 아까 제프 같은 경우는 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신뢰성 있고 좀 더 뭔가 남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보도의 가치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제프가 사실 어리기도 하고 몇 살쯤 됐죠, 저 때가? 하여튼 한 20, 30대 초반쯤 되나요? 네, 경력이 이제 많지 않은데 그쵸. 네. 전날 사실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프라는 어떤 사람 개인으로 보면 실제로 룬이 자기 롤모델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래서 또 스포츠팀에 또 들어간 거고 근데 그 룬이 내가 우상화하는 그 룬이 나한테 뭘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걸 어기는 것도 사실 쉽진 않죠. 이게 뭐 스포츠, 보도 그 측면뿐만이 아니고 사람, 제프라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거스르기 쉽지 않은 다른 요인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제프를 뭐라고 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당시 제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제프는 룬을 롤모델이라고 했지. 물론 롤모델을 삼을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그게 판단력이 있고
엄청 결단 아까 말씀하신 결정을 되게 빨리 하잖아요.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서 생각하고 PD한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가장 최악은 결정을 계속 못하다가 이제 예 그러면 이제 PD가 결정을 못하면 그 모든 스태프들이 다 예, 딜레이가 걸린 거기 때문에 룬은 되게 프로페셔널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인질극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을 자기 방식대로 몰아붙이고 좀 이건 윤리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걸 되게 강요하고 그게 좋은 상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영화 초반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 교대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쉬어야 하는 텀인데 눈이 또 일을 시켜서 오늘도 못 쉬겠네 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눈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살짝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ABC 방송국 자체에서 뭐 최고 시청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프라는 사람한테는 너무 가혹한 순간이고 제프도 어쨌든 룬을 되게 롤모델로 존경을 했고 그 순간에 룬의 말을 따른 건데 그럼 룬 같은 상사가 직장 나다 보면은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있는 캐릭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룬처럼 자기 확신에 넘치는 사람한테 부하 직원이 뭔가 임프레션 이렇게 인상을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룬 같은 사람은 누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한테 앵기면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일단 내가 플레이어라는 그러니까 내가 네, 기본적으로 뭔가 이 팀을 위해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상사의 말에 반기를 들 때는 내가 반기를 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문 같은 사람은 평생 자기가 실제로 성공을 많이 거뒀고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이 성공적이어서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실 부하 직원들이 보통 자기 말에 걸걸 떠는 걸 주로 봤을 텐데 근데 갑자기 부하 직원인데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자기 말에 반대를 한다 하면은 뭐 아니면 뭐예요 사실 뭐 치워 할 수는 있지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PD들은 기획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안 내고 뭐 설명하고 PT하고 할 때 결국 그 당선되는 PT는 기획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기획하는 사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획안 PT를 자신 있게 하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자기가 확신이 없어 보이면 보는 사람 또한 확신이 안 드는 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룬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맞든 틀리든 확신을 가지고 한 건. 그럼 룬은 좀 따지자면 나르시시스트에 좀 가까운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라 제가 어떻게 뭐 영화 속의 인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네. 영화 속에 묘사된 걸로 보면 상당히 자기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따르고 실제로도 엄청나게 성공했던 네, 맞아요. 참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그 직장 그러니까 자기 일을 되게 잘 해온 사람들 이 어떤 그 관리자가 되면 힘들더라고요. 일하기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일단 보는 기준이 높고 자기 확신이 좀 강하고 그래서 좀 어떤 뭐 상사 혹은 관리자가 좋냐라고 했을 때 꼭 일을 잘했던 사람이 꼭 좋은 상사냐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스포츠 예를 들면 저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많이들 알잖아요. 선동열이 가면 최고의 감독이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실이 그분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선수 때 조금 부족했더라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잘할 수 있는 거고. 아 히딩크도 히딩크 그렇죠. 선수 시절에는 못했나요? 네, 지금의 명성 감독의 어. 명성 그렇죠, 그렇죠. 정도는 아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감독.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룸 같은 상사를 만나면 힘들 수밖에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본인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예. 이걸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이 마블, 룬, 제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메인인데 거기 이제 마리엔이라는 인물도 되게 꽤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정확히 그 팀 구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ABC의 어떤 주요 어떤 직원들 간부들이 이렇게 있고 스태프들이 있고 마리엔은 조금 다른 상태의 위치 같단 말이죠. 독일에서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엄청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가면서 돕는단 말이에요. 마리엔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할까 되게 좀 궁금했어요 보면서. 아니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아니 마리엘이 없으면 일이 안 돼. 그리고 그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커피 신고 누가 이제 시켰는데 그래서 또 마리엔이 그걸 가지러 가니까 거기 이제 다른 직원이 지금 독일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네. 내가 저 사람을 딴 데로 보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커피를 마리안한테 직접 갖다 주고 너무 훈훈한 장면이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마리엘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실 정말 마지막까지도 제프가 마리엘을 좀 기다리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초반에 정말 여기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이 영화는 버릴 게 없는 게 마리엔한테 사실은 그 독일인에 대한 어떤 편견 처음에 이제 표출을 하면서 너희 부모님은 그때 어땠냐고 그랬더니 마리엔이 이제 똑바로 보면서 우리 부모님과 나는 다르다고 이제 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악수를 자기소개하면서 악수를 그 편견을 벗어나서 마리엔이라는 사람을 보는 좀 그 장면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영화 안에도 나오지만 이 당시가 독일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독일의 어떤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사실 이 올림픽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마리엔도 그런 어떤 이 독일이라는 그러니까 물론 ABC 방송국과 자기는 관련이 없지만 독일에서 어떤 이 올림픽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희도 서울 올림픽 할 때 누구나 서울이 얼마나 그 전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리엔도 그런 어떤 책임감, 부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리엔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해결사 역할을 다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 실제 인물이 누군가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마리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네, 몰빵을 한 거죠. 실제 마리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사람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마리엔이라는 인물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해결사가 될 수밖에 없는 세팅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비하인드를 좀 보다가 보니까 그랬던 인물인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이 영화가 긴박하게 막 재밌게 보긴 하지만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주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있었고 교수님은 또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결국은 아주 폭력적인 장면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딜레마 이거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보여주면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 것인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서 사실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또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50년 전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 게 우리 매일같이 생중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사건, 뭐 상황들을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보고 있고 좀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며 어디까지 왜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PD 하면서 저희도 이제 교양 PD 같은 경우는 촬영을 직접 많이 하다가 점점 카메라를 좀 놓게 되는데 카메라 촬영 가르칠 때 뭐 다들 처음에 어려워하죠. 어떻게 찍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늘 예전에 얘기했던 그거였거든요. 그냥 네가 보고 싶은 거를 찍으면 된다.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싶은 거에 카메라를 대면 된다. 그게 촬영이다. 네가 보고 싶어하는 거를 남들도 보고 싶어할 거다. 라고는 가르쳤는데 요새 하는 고민은 이게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냐. 이게 보고 싶어 한다고 다 보여주는 게 맞냐.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거를 점점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 그 알이 30, 지금 한 3년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예전 그 알을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걸 찍어서 내보냈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개인정보 같은 건 다 뭐 주민등록번호 다 뭐 나오고 그건 기본이고 되게 놀랬던 거는 오대양 사건이라고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수많은 시신이 발견됐던 그거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당시에. 그게 90년 초반인데 모자이크 안 하고 다 그대로 보였어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점점 쌓여오면서 그래도 지킬 건 지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방송할 수 있고 누구나 길거리에서 카메라 칠 수 있으니까 야, 그 고민은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고민 없이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영화 보면서 특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유튜브를 열기만 해도 라이브 채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정말 매 순간 고민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미디어가 매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영화 안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될 것이냐 게 인질범의 어떤 도구가 돼서 방송이 인질범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달하는 결국 꼴이 되게 놔둘 거냐 누구의 스토리냐라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의사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범죄자의 서사를 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많이 하고 있지. 예전에는 그런 어떤 판단을 안 하고 많이들 다뤘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이게 2번 나왔는데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대사가 2번 나왔었어요. 저도 되게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다들이라는 거는 이 범죄를 지켜보는 어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인 거잖아요. 보도를 하려는 사람들 어떤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건데 다들 어떤 일이 일어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찍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딜레마인 건데 저도 범죄 풀하면서 좀 그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대화를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시기예요. 사건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뭐 적합한 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불쑥 사건 안 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생각이. 이게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하려면 일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나한테는 사건이 범죄니까 그런 순간에 스스로 되게 좀 무서워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진짜 좀 우리는 이 범죄라는 거를 왜 보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좀 묵직하게 던졌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그걸 답을 간단하게 내릴 수 없겠지만 그 고민들을 좀 보신 분들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끝나고 가셔서도 좀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벌써 저희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그할 티셔츠 입으신 와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입고 왔고요. 예, 예. 저희 거의 끝장면에 나왔던 건데 그 인질들이 살아있다라고 이미 보도를 했고 확인까지 다 한 상태에서 그 비서관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 문장들을 그 마고였나 론인가 집으면서 희망하는 바대로 어떤 바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를 하면서 이 상황을 느꼈는데 그런 말들에서 이상함을 느꼈다는 게 저는 솔직히 그냥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마음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실제 상황이고 또 범죄 심리학자 입장에서 그런 그 구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 대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반적인 그 화면을 보고 이상하다는 걸 캐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질들이 살았으면 사실 감정적으로 먼저 분위기나 이런 반응이 기쁘거나 뭐 다행이거나 안도하거나 근데 그런 정서가 아예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보면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해결돼서 기쁘고 안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조심해야 할까 그거에 굉장히 좀 신중해서 단어 선택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끝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정, 그러니까 종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계속 남기는 그 화법을 보고 이 상황이 종결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특히 방송하는 사람은 바로 캐치했던 한번 영화 한 번 보신 거죠? 바로 보고 그 이해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저도 잘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아니, 저보다 그 장면을 또 방금 보시고 이걸 또 질문하신 분이 그 티셔츠를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곧 결과는 시간 문제로 나타날 텐데 저렇게 생방에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저 마음은 또 뭘까도 또 궁금합니다. 결국은 그것도 어떤 게 영화에서 잘 그려지지만 인질극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독일 경찰의 어떤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했고 인질들 구하는데 근데 사실 너무나 허점이 많았던 게 영화 전반에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료로서는 사실은 우리한테 아무 문제점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하는데 그런 어떤 확신이나 좀 성공했다는 어떤 이런 게 좀 마지막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그 영화 초반에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하는 게 나왔는데 실제로 피디님이 그날 방송하시면서 그런 명칭 같은 걸 고민하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칭이요. 테러리스트랑 뭘 가지고 고민했었죠? 영화에서? 게릴라. 게릴라 정신으로. 명칭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요. 명칭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명칭 가지고 고민했던 적. 저희는 주로 이제 가명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가명을 모르시고 고민 많이 하고 처음에는 처음 할 때 좀 헷갈렸어요. 피의자, 피고인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어떤 가해자, 다양한 어떤 나쁜 놈인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되게 그런 걸 헷갈리잖아요. 그런 걸 헷갈렸었는데 명칭 가지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명칭으로 저는 명칭보다 테러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근데 사실 이 상황은 그냥 테러 자체로만 보면 저는 사실 인질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상황으로 봤거든요. 초반부터 이게 테러라는 게 피어 수준의 공포가 아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정말 근원적이고 이 사람을 압도하는 공포를 테러라고 이제 하는데 보면 초반에 인질이 사망했잖아요. 또 사망한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는 사람을 죽일까 말까 인질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죽였어.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공포를 전 세계 올림픽을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안겨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 번씩 인지를 더 죽이겠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이 테러의 도구로 선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협상의 조건 플러스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참여하는, 그걸 또 생중계로 하는, 그것도 선수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공포를 심어주는 그게 더 중요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인질협상도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로 우리가 뭘 해줄 테니까 뭐 인질을 풀어주라 이런 협상 자체는 사실 처음부터 어려웠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당시 시점에 사람 판단하기 정말 어렵죠. 뒤늦게 떠올랐는데 이제 명칭 고민은 아니고 호칭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 본방할 때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있을 때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느냐, 박근혜 싫어하느냐, 박근혜라면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중요하니까 그런 고민들 한 적은 기억나요. 예.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너무 어려워지. 예. 질문이 너무 다들 이렇게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만 하도 되겠죠. 예. 그러면 교수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 한 줄 평 들으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그냥 뭐 말로 하는 한 줄 평. 아, 부담스럽나요? 아니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정말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보신 여러분들이 소개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영화 사전 지식 없이 봤지만 정말 숨 죽이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사전 정보가 없이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인질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몇 분? 몇 초? 이게 정말 너무 긴장이 돼서 정말 제프가 일생 최악의 실수를 했나? 오보를 냈나? 그거에 정말 너무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저녁 이렇게 추운데 또 레드벨벳을 이 영화를 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소원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같은 마음인데 저는 저희 회사 노조에 대해가지고 아니 노조에서 가끔씩 이제 노조원 대상으로 이런 좀 방송인들이 봐야 될 영화들 같이 상영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방송하시는 분들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돼서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주변에 많이 추천한 영화고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불금인데도죠.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물러가면 되나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